지금 HBM 시장은 삼국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향후에도 HBM 산업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규격화를 먼저 선도하고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사가 안녕하십니까,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조곤조곤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저희 골목 안으로 같이 가시죠. 오늘 골목길에 찬조 출연한 피규어는 그 유명한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이노스케 군입니다. 이노스케 군을 HBM 편에 굳이 출연시킨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HBM이라는 것이 뭔가 척척척 쌓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거대한 힘을 내는 반도체 기기거든요. 얘도 얼굴에 뭘 척척 쌓아서 굉장히 뛰어난 검수를 구가하는 정의의 용사거든요. 마치 귀멸의 칼날의 고대역폭 칼잡이랄까?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계산 유닛이겠죠. 저희들 보통 CPU라고 부르는. 나머지는 CPU가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CPU한테 공급해주는 장치, 바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마치 굉장히 우리가 요리를 잘하기 위한 가전을 들여놨는데 식재료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리 기구가 CPU면 식재료를 어디다 담아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BM은 어찌 보면 인공지능에서는 CPU를 도와주기 위한 GPU라는 또 다른 계산 유닛이 필요하거든요. 이 GPU한테 계산에 필요한 식재료를 빨리빨리 더 많이 전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메모리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BM이란 말에서 아시는 것처럼 H는 하이고요, B는 대역폭입니다. 밴드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가 계산을 하기 위한 유닛에 전달해주는 데이터의 양을 더 많이 한 번에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나온 거죠. 왜 더 많은 대역폭을 지원해야 하느냐? 바로 요리를 빨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요리를 하는 흑백 요리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마늘을 이렇게 하나씩 주면 언제 파스타를 만들겠습니까? 마늘을 한 번에 줘야지 맛있는 갈릭 파스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HBM은 2008년도에 AMD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AMD는 그래픽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런 그래픽의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 쪽에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 닌텐도의 의뢰를 받아서 좀 더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특수한 메모리의 개발을 의뢰받게 됩니다. 그리고 AMD는 이 개발을 우리나라의 SK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도에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세계 최초로 HBM 메모리 칩을 만들어내고, 그 해에 전세계 반도체 표준협회의 HBM이라는 기술 규격이 표준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AMD의 Fizi라는 GPU가 HBM을 채용한 최초의 제품으로 출시가 돼요. 이게 이제 HBM 1세대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HBM 2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HBM 생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지금은 아주 유물이 된 그 GPU 제품이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테슬라의 HBM 2세대가 탑재가 되게 되고요. 이 이후로 HBM2E, HBM3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는 HBM3E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을 목표로 현재 HBM4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HBM의 개념은 D램이라 불리는 메모리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GPU에 이제 전달하기 위한 어떤 다이가 존재하는데요. 이 위에서부터 있는 모든 메모리들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인터포저라고 하는 데이터가 다니는 구멍을 여러 개를 뚫습니다. 요즘에는 4,000개 이상 뚫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모든 벽돌을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밑으로 함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쌓아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SK에서 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MRMUF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벽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벽돌을 쌓은 다음에 이 벽돌 간에 시멘트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커다란 공간 안에다가 벽돌을 쌓고 이 공간 전체에다 시멘트를 주입하는 방식이 MRMUF라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TCNCF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거는 벽돌을 쌓을 때 하나를 쌓은 다음에 여기다 시멘트를 바르고 또 하나를 올리고 시멘트를 바르고 또 하나를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HBM을 만드는 거는 훨씬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다 보니까. 반면 SK에서 만드는 방식은 이 전체 공간 안에 벽돌이 쌓여져 있고 거기다 시멘트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시멘트가 많으면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시멘트들도 많고 층간에도 시멘트들이 있으니까 발열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방식으로는 더 높게 쌓는데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방식은 이 접합 강도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성스럽게 시멘트를 바르고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훨씬 더 생산 시설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SK에서는 이렇게 쌓은 다음에 찍 하고 시멘트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생산이나 이런 곳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어쨌든 이렇게 벽돌을 쌓는 이걸 이제 3D 스택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한,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쌓아서 로제 아파트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손을 쌓는 동작으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지금 굉장한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력을 요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벽돌 간에 구멍을 뚫는 기술을 TSV라고 하거든요. 여기 자막에 나가죠. 이 TSV가 실리콘 웨이퍼를 관통하는 기술인데 이 수직 연결 구조 만드는 것도 매우 정교한 공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구조를 쌓고 시멘트를 채우느냐 라는 것도 굉장한 노하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한 고성능의 칩을 만들다 보니까 1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정상이고 몇 개가 불량이냐, 저희가 이걸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반도체는 굉장히 높은 수율을 가져야지만 생산을 했을 때 더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HBM은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수율이 50%를 넘기는 게 쉽지 않다라고 처음에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SK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HBM 시장은 삼국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1등은 SK 하이닉스죠. 이미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HBM2, HBM2E 같은 이제 2세대 또 2.5세대 제품들을 공급해 왔고, 지금도 3세대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지금 SK 하이닉스의 성장세와 시가총액을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됐죠. 삼성전자 역시 HBM2, HBM2E 2.5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의 관계 형성은 아직까지는 미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구글이나 AMD 또는 아마존 같은 곳에서 자사의 굉장히 거대한 서버군을 만들 때 그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칩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또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HBM 시장에는 굉장히 후발주자로 들어왔지만 역시 엔비디아의 HB3E, 그러니까 3.5세대 제품의 12단짜리 샘플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제품을 갖고 자사의 제품을 가장
그 강력하게 빛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복수계로 운영을 해 나가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계산 유닛과 메모리 간의 데이터를 얼만큼 잘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는 그럼 계산 유닛에서밖에 쓰지 않느냐, GPU에서밖에 쓰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데이터는 CPU에서도 사용하고 네트워크 카드에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심지어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왜 GPU와 메모리 사이의 관계만 신경을 써야 돼? 라면서 등장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CXL이라는 규격입니다. 여기 자막이 나가죠. 그래서 CXL은 Compute Express Link라는 규격이고 HBM이 GPU와 메모리 간의 어떤 고대역 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CXL은 컴퓨터 안에 있는 다양한 기기 사이에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HBM 말고 나머지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웨어에서도 데이터가 빠르게 서로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어서 지금은 HBM 말고 HBM을 도와주기 위한 외부에서의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들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HBM 분야 외에 CXL이라는 분야 그리고 이와 유사한 분야들이 같이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의 역사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최초의 HBM 제품이 발표가 된 후에 JDC라는 협회에서 HBM을 표준 규격으로 채택을 하고 이 사건이 이후에 HBM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HBM 산업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규격화를 먼저 선도하고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수출 규제 정책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해외 확산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품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로서의 표준 규격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의 집중과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문세의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계속 생각하기 때문일 건데요.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가끔 지겨울 때가 있지. HBM은 특히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이기도 한데 사실은 HBM의 성능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효율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고성능을 낼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또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HBM을 말씀드리려면 외진 골목보다는 외진 아파트가 더 어쨌든 저랑 골목 산책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셨나요? HBM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 깊어지신 그런 시간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